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현행 대입제도 제대로 확인하기라는 주제로 먼저 교육정보 내용에 대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종류와 비율을 설명드리면서 부모님이 놓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한번 이 표를 보시죠. 권역별 정시 수시 모집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제가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언론이라든가 이 방송상,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정보 내용에서 그래프를 믿지 마시라는 것을 첫 번째 제가 주문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면, 어떤 언론이나 방송사에서는 전국 평균 그래프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 주요 16개 대학 대 나머지 대학으로 이 비율 자체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교육부의 교육정책, 입시정책은 전국 평균의 동일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용 정책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책들을 따로 분류해서 내놓기 때문에, 자, 주의하실 점, 반드시 교육 정보를 접하실 때 이게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냐 아니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놓고 비율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것 주문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올해 이제 대입제도 그 내용입니다. 2023학년도 서울 16개 대학 전형 유형별 모집 비율.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가요, 어머님들? 지금 정시 모집이 40%로 다 맞춰져 있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정시,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제가 준비한 이 자료도 잘못됐죠. 이게 교육부에서는 정시를 40%로 맞추라 그랬지 수능을 40으로 맞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마저도 제가 중앙일보에서 가지고 온 건데도 수능 40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시는 어머님들은 와, 수능만 해서 대학을 40% 정도 이 비율로 가는구나 오해해버려요. 벌써 이 그래프 가지고. 자, 이 그래프 틀린 겁니다. 정시를 40%로 맞춰라. 그럼 정시는 어떤 걸로 보게 되죠? 수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수능 학생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수능 면접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상수고 나머지 변수들이 끼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바로 최근 언론사에서 발표한, 메이저 언론사에서 발표한 그래프인데도 부모님들을 혼선을 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능 정시 비중이 40%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시는 60%에 맞춰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들도 관심 많으신 의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약대 그래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누구에 해당되죠? 2025년 교육과정 개편안이 적용되기 전에 현재 입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거죠. 왜 충격적이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머님들이 봤던 이 그래프는 초-중3, 올해 초-중3 어머님들 때는 해당하지 않고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5년 개정 교육과정 입시제도에 의하면 이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대학 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었구나,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면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나 라고 봐야 되겠구나 라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시 교과전형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냐면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대치동에 있는 어떤 컨설턴트 또는 소장이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걸 들어봤는데 와, 완전 틀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같은 경우를 잡아서 부모님들에게 혹시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왜곡된 거를 보완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자, 지금 페이지 보시면 어떠세요, 어머님들? 수시에 교과전형, 종합전형이 있죠. 그러면 교과전형 비율이 올라가나요? 어떠세요, 어머님들? 종합전형 비율이 내려가나요? 어머님 아이 때 어떨까요? 교과전형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종합전형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더라고요. 언론이나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나와서 뭐 교과 전형이 올라간다, 목에 피를 토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합 전형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의 어떤 그 학교 생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또 외치고 있던 사람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다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왜 깊이 드리냐면 2025 개정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더라도 어머님 아이들 때는 변동 없습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교육제도가 바뀌어도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역시 살아있을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 갈 때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뭘로 뽑죠, 아이들을? 자, 교과 전형은 뭘 잘해야 돼요, 어머님들? 교과 전형은 내신을 잘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비교과, 그리고 현재 수능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하나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과, 비교과, 수능 이렇게 세 가지로 뽑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교과, 두 번째 비교과, 마지막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어머님들? 보시니까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차이가 큰가요? 평가 요소가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내신 하나만 보나요? 종합전형은 비교과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에서 어머님 아이들은 결론은 대학 6개를 지원하게 되고 그 6개 대학은 교과 전형일 수도 있고 종합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섞어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는 딱 교과 전형만 써야지 내신만 잘해야지 먹힐까요? 안 그렇죠. 우리 아이는 종합 전형 쓸 거니까 내신이 부족하니까 비교과만 열심히 해야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시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과 전형이 높아진다, 종합 전형이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어머님 아이들은 교과, 비교과, 수능, 면접 이 네 가지를 고등학교 3년 동안 충실히 이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3이 딱 끝났을 때 학생부를 놓고서 어떤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 향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 곳에 매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언론기사 한번 보시죠. 2023학년도 수시 교과전형 정성평가 도입대학 증가. 이 말이 무슨 소리죠? 교과전형에서 내신 너 몇 등급이야 하고 딱 잘랐던 게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교과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너 내신이 올라가는 추세구나. 우리 대학 자연계열에 지원했는데 너는 과학 분야를 잘하는구나. 교과전형인데도 마치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내신 평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 보시죠. 교과전형도 생기부까지 챙겨야 합격한다. 맞습니다.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경계가 없어진 상태인데 이 없어진 상태가 몇 년 됐느냐? 3년이 넘었어요, 어머님들. 3년이나 넘어서 누구나 교과, 비교과 다 관리 열심히 하고 면접, 수능 열심히 해서 애들이 인서울 또 의대까지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직접 관리를 안 해본 사람들이 교과는 내신이 중요하다, 종합전형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향후에 1년 뒤에 뭐가 바뀐다, 2년 뒤에 뭐가 바뀐다, 이거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냥 어머님들은 초지일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교과, 비교과, 면접, 수능 이 네 가지를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구비됐을 때, 완비됐을 때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어떤 전형이든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합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교과, 비교과를 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교과, 비교과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지금 보시죠. 지금 보시면 교과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필, 수행평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영역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결,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창체에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9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제가 또 이걸 왜 꺼내드렸느냐, 당부드릴 게 있죠. 지금 교과 둘, 비교과 9, 총 11가지를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들도 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 어머님들은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것들만을 신경 쓰셨느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필고사, 교과 영역만 신경 쓰셨을 겁니다. 근데 향후에 고교 학점제가 되건 아니면 지금 고1, 2, 3이건 대학들은 이 교과, 비교과 11가지로 교과 전형이든 비교과 전형이든 뽑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아이들로, 학생들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1가지에서 어떤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과 전형은 이 교과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냐, 이 비교과는 하나마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영역이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번 마침표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교과 전형 보시면 어떻습니까? 학생부 100% 수능 최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대학 보시면 부모님들이 보셔왔던 대학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학생부 100%라는 건 학생부에 뭐가 담겨져 있죠? 교과만 들어있습니까? 학생부 이 100% 안에는 교과, 비교과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면접형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교과, 비교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교과, 비교과가 몇 대 몇이죠? 학생부 교과, 수시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가 80, 그 다음에 비교과가 대략 20 정도, 8대 2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다 하더라도 교과 비중이 뭐 90% 이게 결정적이다 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머님들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일까요? 고대 교과 전형 넣는 애들 내신은 무조건 1등급대일 거 아닙니까? 다 동점이란 말이죠. 교과가 80% 비중인데 1등급으로 동점이다. 그럼 대학들은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비교과를 체크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려대나 연세대나 서울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내신 성적이지만 당락을 가른다. 1차 합격에 드느냐 못 드느냐는 비교과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만 신경 쓴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보시죠. 지금 이 표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인데 어때요? 교과 40, 비교과 60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반영과 비교과 반영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습니다. 과반 이상은 비교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세대는 좀 낮은 건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어떻죠? 이 표가 아니라 이 신문기사 한번 나온 거 보시죠. 지금 보시면 뭐 국민대, 건국대, 경희대 보시면 교과가 30, 비교과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돼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30% 정도, 이 정도 차지하는 거고, 비교과에서 평가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그 반대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비율이 높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비율이 높다. 그러나 당락의 영향은 교과, 비교과가 다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교 학점제로 넘어왔습니다. 초중 어머님들 관심 많으시죠? 2025년 학점제 전면 적용, 그 다음에 단계적 이행교육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교육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작년 8월입니다. 2021년 8월에 그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해당되는 게
바로 중3이죠. 중3이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2023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5% 학교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돼 있고, 바로 2024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는 100% 도입한다. 그런데 95% 정도 도입이면 뭐 이미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중3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어떤 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똑같은 설명이죠.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192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한다. 자, 이 내용 들으려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더 깊은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왜 만들었을까요? 일단 이 만든 이유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뭐 정권이 바뀌면, 아니면 뭐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교육감이 바뀌면 흔들리지 않느냐, 뭐 축소한다, 어쩐다, 이거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첫 머리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애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 태어나는 인구가 적은데 이 적은 인구에서 더 많은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다. 바로 국내외적인 글로벌 역량을 갖춘, 자기 진로 역량을 갖춘 진짜 인재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바뀐다고 이게 바뀔까요? 대통령 바뀐다고 바뀔까요?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교학점제, 자기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 과목을 듣고 자기 진로에 따른 역량을 개발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OECD 선진국들 출산율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미 했었던 고민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은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변화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변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내 아이 자녀 교육, 그 다음에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알아보시죠. 변화 1번입니다. 달라지는 과목, 그 다음에 평가 사항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영수 사회, 뭐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과목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공통이니까. 그런데 이 공통 과목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나 다른 학교 아이들이나 전국 학교 아이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가는 9등급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9등급제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일반 선택으로 가게 되면 같은 반에 있더라도 내 아이가 선택하는 게 다르고 또 옆에 친구가 선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등급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은 뭐 20명, 이 과목 학생들은 100명, 이런 식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9등급제로 하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 A, B, C, D 2등급, 현행 중학교와 비슷한 이게 5등급제죠. 성취평가제로 평가를 하게 돼 있다. 자, 일반 선택까지도 어머님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로 선택 가게 되면 더 심화되죠. 일반 선택은 자연계열로 간다, 인문계열로 간다, 사회계열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계열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인데, 진로 선택은 내가 무슨 과를 가겠다까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한번 과목들 보시죠. 진로 선택 과목.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목인가요? 아닐 겁니다. 자, 어머님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인가요? 아닐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냈더니 열심히 무슨 진도를 나가더라. 무슨 과목 진도를,
어떤 교재로?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맞닥뜨리게 될 그 과목이었나요? 아닐 겁니다. 자, 어머님들은 여기서 현명해지셔야 되는데요. 학원 원장이 이 과목 들으십시오 라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시중 나왔던 교재들로 공부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그럴 수 있으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부터 또 융합 선택 과목을 들어가게 되면 현재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육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구하시고 진학을 위한 어떤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카운셀링을 받으시고 국영수사과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아이들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비용 낭비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진로를 먼저 정해서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듣기 때문에 훨씬 능률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누가 국어학원 가서 무슨 과목 듣는다더라, 선행은 어디까지 한다더라, 중3까지, 중3부터의 어머님들, 그거 아닙니다. 과목도 달라지고 평가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정보를 들으셨다면 어머님 스스로 더 발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목들이 나왔을 때 지금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교 1등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아이가 이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아이가 다른 학교 가서 그 과목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전교 1등 개념이 사라집니다. 이제 완전히 누가 전교 1등이니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뭐 서울대를 가겠지. 누가 몇 등이니까 적어도 이 학교는 가겠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때요? 편하시죠? 이제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 진로에 맞춰서 당장 어머님 아이에 맞게, 내 아이에 맞게만 교육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변화 2번, 진로에 따른 다른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문계열 과목 학생들입니다. 국영수사과 과목 세팅이 이렇게 우리 아이 진로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상경계열 학생들은 또 과목이 달라진다. 뭐 등등 간호보건계열도 마찬가지고 공학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내 아이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옆집 엄마가 어느 학원에 잘 가르친데 어떤 선생님이 너 고1 수학을 했으니까 고2 수학 가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아이는 도대체 뭘까? 내 아이에 맞는 과목이 뭘까? 내 아이에 맞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 누굴까? 그 전문가가 누굴까를 찾으셔야지 남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정보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화 세 번째, 개인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들 시간표가 똑같지 않아요. 어머님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칠판에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자, 우리 학교 시간표 뭐다라고 딱 짜줬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이제 아니죠. 내 아이 아니면 개인마다 진로와 진학,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애들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됩니다. 자, 근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머님 아이들 시간표 짤 수 있나요? 내가 무슨 과목을 듣고 몇 학년에는 무슨 과목을 듣고 못 짜죠? 당장 내일 모레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원래 움직이셔야 되나 적어도 중1, 2 정도 때는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아이의 진로 적성 찾고 나만의 시간표를 고 1, 2, 3까지 짤 수 있어야 바로 선행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담임선생님이 예전에는 학생들의 생활관리, 교과관리, 뭐 학습관리 등등 다 지도를 하셨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거나 다른 과목에 뭐 몰입을 하거나 애들마다 시간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밀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카운셀링하는, 진로 상담을 해주는, 너 잘하고 있니? 관리교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 선생님이 내 아이 한 명 한 명 진로 적성 잘 파악을 하고 과목 상담도 잘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잘 듣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정을 잘 듣고 있는지 잘 해줄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신가요?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하시죠? 자,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부모님이요? 힘드시잖아요. 바로 이때 사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교육의 역할이 예전도 아니죠. 최근까지도 어머님들께서는 사교육은 그냥 영어 학원이면 영어 잘 가르쳐라, 국어 학원이면 국어 잘 가르쳐라, 그냥 이 교재 선정한 거 이 교재나 잘 끝내달라, 쪽지 시험 잘 봐달라 이거였는데 학원의 역할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교육이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내 아이 진로 적성을 파악해서 내 아이가 상경계열이다. 그러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달라. 아니면 내 아이가 어문계열이다. 그러면 어학적 요소, 문학적 요소를 가르쳐 달라. 라는 식으로 아이마다 특화된 것들을 학원에서는 제공해야 되고, 특화된 걸 제공하려면 학원의 역할은 반드시 아이에 대한 진로, 진학, 심리 적성까지 파악하면서 아이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학원만이 진짜 학원이고 사교육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에 상담을 갔는데 이런 요소들을 원장이 잘 모르고 있다, 아니면 그 학원의 커리큘럼이 안 돼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학원은 어머님 아이가 고교 학점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은 아닙니다. 오퍼레이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선택을 신중히 잘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듣게 될 때 어머님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게, 우리 학교, 우리 애가 갈 지역의 고등학교는 작다, 규모가. 아니면 우리 애가 물리 2를 선택한다. 아니면 우리 애가 뭐 지구 행성 시스템, 항성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듣는데 과연 들을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 없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선택한 학생이 10명 이하이더라도 소인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아이가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이들 이게 있잖아요. 코로나니까 뭐 온라인 교육을 하겠지, 코로나 없어지면 온라인이 없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공동교육과정 운영한 노하우가 벌써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안착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화 세 번째, 어머님 아이들은 개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교육은 어머님 아이들 개인에 맞춰서 가는 학원만이 진짜 사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쭉 발표돼서 이제 2025년에 도입이 되는데 바로 내일 모레잖아요. 어머니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다시피 뭐 시간은 금방금방 갑니다. 2025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 어머님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자유학년제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왜 자유학년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진로 진학을 찾으라고 자유학년제 1학년 1년 동안을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연도였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 지나온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선 중학교에서 중학교 1년 동안 뭐 했죠? 어머님 아이 개개인의 진로 진학 적성을 찾아주던가요? 아닐 겁니다.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역시 교육부가 그걸 느꼈죠. 중1 때 1년 자유학년제를 넣어봤자 자기 진로 진학을 찾는 데는 역부족이었구나. 그래서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바로 초6 때 자유학기제가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초6 2학기 때 자유학기제가 들어와서 아이가 진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 교육학기가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중1 때 안 된다. 초6 2학기 때 벌써 진로 진학 부분을 찾아야 된다. 자, 이때 아마 지난번 학부모 설명회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했던 설명회를.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대치동에 상담을 제일 많이 오는, 진로 적성 때문에 상담을 제일 많이 오는 학년이 초5, 6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정보가 빠른 어머님들은 이미 초5, 6때 진로 적성을 찾기 위해 움직였거든요. 그게 벌써 이렇게 증명되는 거죠. 바로
초6 2학기 때 진로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한 학기가 먼저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6 때 갖고 안 되니까 중1 때 1년은 무의미하다. 또 한번 짧게 원포인트로 가자. 라고 해서 중1 때 자유학기제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도 부족하다. 중3 때 진로학기를 한 번 더 넣자.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중3이나 현재 고등학생들은 참 미안해야죠. 교육부가. 왜냐면 중1 때 너희들 진로 찾아라. 한 번의 기회를 줘놓고 너 아직도 못 찾았니? 빨리 선택 과목해. 그걸로는 역부족이죠. 근데 이제 초중 어머님들은 그나마 나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중학생도 조금 그렇죠. 왜냐면 2025년 도입이니까 2025년에 초6을 맞게 되는 어머님들, 2025년에 중1이나 중3을 맞게 되는 어머님들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3단계 시스템에 의해서 진로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보완 조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3 때 진로를 찾는 것은 매우 늦다. 그 다음에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초6인데 지금 초6 처음 시행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초6, 중1, 2년간에 걸쳐서 2년 동안은 어머님 아이들이 흔들림 없는 진로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바로 선택 과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에도 들어온다. 초등학생들에게도 고교 학점제에 대한 예비 단계, 이거는 거창하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예비 단계 정도는 아닐 테고 아이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적성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것까지도 부모님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교육을 선택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교육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변화 5번째, 대입제도 변화를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핀란드까지 제가 분류를 해놨죠. 첫 번째 보시면 내신평가가 다른 국가들은 지금 다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한국만 좀 전에 보셨죠? 고1 공통과목 배울 때만 9등급제 상대평가가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어머님들? 우리나라가 고1 때도 상대평가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다른 국가처럼 절대평가로 넘어갈까요?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상대평가도 지금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로 갈 시점에는 다른 국가들처럼 절대평가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에서 우리나라가 학생부 대학별고사 수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1번 학생부는 절대평가로 들어갈 것이다. 그게 빠르면 지금 중학생들이고 늦어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절대평가화 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화로 바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것이다. 대학에서 스스로 출제하는,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대학이 뽑고자 하는 인재 역량에 맞는 시험을 대학들은 출제하고 싶어 하겠죠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봐야 전형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살아야 되니까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 시험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능이라는 거는 당연히 수능도 절대평가돼서 자격고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수능 시험 비중이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고등부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등부는 어떻죠? 고교 학점제가 들어와 있나요? 고교 학점제가 안 들어온 학년은 수능이 강화되는데 초, 중 지금 어머님들은 그거 아니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설명회 강사들이 나와서 저같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고등부는 수능이 강화되는 게 맞지만 초, 중 등은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능 약화, 대학별고사 강화, 그 다음에 현재 초등은 학생부는 절대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변화 6번째입니다. 수능 시험이 변화하게 될 건데 이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어머님들은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한참 남은 일이잖아요. 남은 일인데 제가 먼 미래지만 한번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능 구조 개선이 된다. 절대평가가 될 겁니다. 왜 절대평가가 되냐면 좀 전에 보셨던 그 고교 학점제 보셨죠? 엄청나게 많은 과목이 있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선택을 하는 인원도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수제, 난이도 문제가 아주 많은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강화시켜서 이걸로는 뽑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공정하다, 수능 비중을 늘려라는 지금 고등부에 해당될 뿐이지 고교 학점제가 되면 수능은 자격고사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술형이 도입될 것이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신 지필고사에서도 서술형 몇십 %를 넣으라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은 지필을 보는데 대학 시험이 지필에서 이 서술형을 안 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수능 시험 서술형 평가 이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2번 본다라는 건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능 2번 보는 게 비슷한 시험을 2번 보는 게 아니라 SAT 1, 2 시험, 미국의 SAT 시험처럼 우리도 수능 1, 2가 있어서 공통 과목을 평가하는 수능 1 시험,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평가하는 수능 2 시험을 만들어서 대학 학과마다 우리는 수능 1, 2, 그 다음에 우리는 수능 1만 이런 식으로 아마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을 폐지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교육감도 지금 출마 예정 중인 교육감들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학종에서 수능을 폐지하느냐? 학종은 어떻죠? 반영 요소가 교과, 비교과, 면접. 자, 이 면접이 뭐냐? 바로 대학별 고사가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학종은 교과, 비교과 이미 대학별 시험이 존재하는데 수능까지 보는 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냐. 그래서 학종에서는 수능을 폐지하자라고 해서 지금 서울 주요 16개 대학 중에 학종에서 수능이 남아있는 대학은 2-3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고등학생, 지금 고3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올해 고2 읽을 때부터 학종에서 수능을 아예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교 학점제가 들어와 버리는 우리 초중학생들은 학종에서도 수능을 안 봐버리는데 우리 초중학생들이 고교 학점제에서 대학을 갈 그 시점이면 수능은 폐지하거나 아니면 자격고사화 되는 게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변화 6가지 포인트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교 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변화하는 양상 6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죠? 아니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는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머님들께 고교 학점제를 미리 볼 수 있는 어떤 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교 학점제를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시범학교라는 게 있었죠. 근데 시범학교에다가 시범을 하기 전에 이미 더 연구를 진행했던 그리고 고교 학점제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학교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영재과학고 아시죠? 과학영재학교. 그 영재학교와 그 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곳을 보면 고교 학점제와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교 자료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영재학교 지금 그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시죠. 교과 영역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위에 보시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단위수라 그래서 일주일에 4번 들었느냐, 4단위, 2번 들었느냐, 2단위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단위가 지금 성적표에 학점으로 찍혀 있죠. 바로 어머님 아이들 때 바로 이렇게 학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수가 안 나와 있죠. 옆에 보시면 평어라고 돼 있어서 B0, 패스, A+, A0 쭉 다 돼 있고 마지막에는 평균 평점에서 마치 대학교에서 봤던 모습처럼 이렇게 평점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과 활동에서 이게 어머님 아이들 때 공통 과목인지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인지 진로 선택인지 융합 선택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 우리 아이들 때는 이렇게 매겨지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게 고교학점제가 들어가게 되면 변화 중에 하나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게 어머님 수행평가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자꾸 그 학교 과제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필이 있고 과정 중심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 예쁘게 기억을 해보세요. 지필고사와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비율이 비슷해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이 학교, 지금 과학영재학교 한번 보시면 지필 대 수행평가 한번 비율을 보십시오. 그리고 수행평가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죠? 고등학교인데 지필과 수행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수행평가 종류가 어떻습니까? 한두 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 이런 현상을 보이냐면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필과 수행평가가 이 정도의 비율, 이 정도의 개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을 띠냐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랬죠? 학생의 진로, 그 다음에 이 진로에 대한 탐구 역량, 그 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필고사, 야 이거 너 정답 맞춰봐. 이건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네가 네 진로를 성취하게 되는데 기본 지식을 알고 있니? 라고 확인 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필 위주의 엄청난 난이도, 너 1등급, 너 2등급, 이 분리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 과목에 대해서 너 진로 역량, 탐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 지식 베이스를 지필로 평가하는 거고, 그렇게 쌓여진 지식을 가지고 너가 탐구 보고서를 만들 수 있냐? 발표할 수 있냐? 발표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독서라든가 창의적인 뭔가를 해낼 수 있느냐를 바로 평가하고 그 역량을 길러주는 게 고교학점제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영재학교 지금 이 학습계획안을 보면, 수업계획안을 보면 이렇다라는 것들을 어머님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학교도 한번 보시죠. 지금 용인 외대부고 지금 첫째 논술형 비율을 한번 보시고, 또 발표형 지금 수행평가 비율을 보십시오.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인데, 자, 수행평가 한번 비율을 보십시오.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논술형, 발표형 비율이 많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과목도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비중,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발표형이 얼마나 많은지, 논술형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영어 과목 한번 보세요. 저나 부모님들이 학교 다녔을 때 봤던 그 과목이 아닐 겁니다. 정말 아이가 이 영어를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진로 분야에 나가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될 겁니다. 어머님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그냥 막 외우지 않습니까? 그냥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뭐 이렇게. 그리고 단어 외우고 실제 나와서는 써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쳤던 게 바로 자, 실용적인 거, 진짜 현실에 맞는 거.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 과목이 바로 실용적이고 현실에 맞는 것들이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또한 실용적이고 현실에 맞는 것, 어머님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과목과 비율과 수행평가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문제냐?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이 있냐는 겁니다. 아직도 영어 학원들에서는 뭐 이거 외워. 그냥 독해 줄줄줄 해. 야, 쓰기가 뭐가 중요해? 말하기, 프레젠테이션 중요하지 않아. 학교 시험 당장 잘 맞아야지 라고 하는 학원은 지양해야 됩니다. 고교학점제 시대가 들어오면 솔직히 말해서 고교학점제가 안 들어왔다 해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어머님 아이가 나중에 영어를 써먹을 수 있잖아요. 진짜 인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학원에 가서도 과연 수학학원이 이렇게 가르치는지, 이런 형태로 국어학원 가서도 과연 이렇게 가르치는지, 내 아이에게 특화된 어떤 과목들로 가르치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교육을 결정하시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교육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교육시키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신학기입니다. 이제 신학기가 왔을 때 도대체 우리 아이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도대체 필요한 게 어떤 걸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개학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3월부터 8월까지 한 학기가 이어질 거고 8월에서 1월까지 또 한 학기가 이어질 건데 지금 쭉 보시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3월 됐을 때 임원 선정하는 거, 연설문 준비, 그 다음에 이번에 중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보면 동아리 선택도 해야 되고요. 또 고등학생들이면 선택 과목 선택도 해야 되고요. 어머님 아이들 진로 있나요? 진로가 있어야 동아리를 선택하죠. 진로가 있어야 과목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어머님 아이들 임원 선정, 임원 선거할 때 발표 준비 미리 한 일주일 전부터, 개학 일주일 전부터 시켜야 되는데 준비돼 있나요? 자, 이거부터 해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2월이잖아요. 곧 3월이고 지금 어머님이 해주실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3월이 흘러가면 4월에는 뭐가 있죠? 수행평가 교내대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수행평가 교내대회 쭉 해서 한 학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부모님의 역할 또는 멘토의 역할, 학원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아이가 걷게 될 스케줄을 미리 예측을 하고 맞닥뜨려서 그냥 허겁지겁 부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할 것들을 예측해서 한꺼번에 사전에 준비해 주는 것, 미리미리 대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초, 중학교 때부터 있어야지만 이 아이가 계획적으로 가고 아,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항상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야지만이 아이가 입시건 진학이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될 겁니다. 자,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교 순위로 넘어가 보죠. 이제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어머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데 제가 이걸 꺼내드린 이유는 한번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뒤에 봤더니 지금 어떤 내용이죠? 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특목고가 싹쓸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특목고에 가산점 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졸업 고등학교를 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도 합격하고 특목고 학생도 가산점을 받지 않고 합격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블라인드를 했더니 특목고가 서울대를 지금처럼 싹쓸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자 톱 30에 일반고가 전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좀 전에 과학고라든가 외대부고라든가 커리큘럼 한번 보셨죠? 어때요? 그 커리큘럼으로 공부한 애들이 블라인드를 했을 때 엄청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자식 같은 A라는 학생이 있을 때 같은 학생을 특목고에 넣었을 때 일반고에 넣었을 때 어떤 교육이 더 제대로 훈련이 됐느냐, 대학들이 누구를 더 인재라고 생각했느냐, 가르치는 그 바탕 자체가 달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중3, 중2 어머님들까지는 일단은 특목 자사고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꼭 보내시라는 말이 아니라 중2, 중3들 같은 경우는 특목 자사고를 안 가더라도 특목 자사고에 합격을 한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라고 애들을 교육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어머님 아이가 과학고 목표로 중학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전에 교과 2항목, 비교과 9항목 엄청나게 관리해야 되겠죠. 독서도 시켜야 되고 봉사활동도 시켜야 되고 교내대회도 나가서 좀 더 발표 능력을 더 키워야 될 거고, 영어 능력 자체도 입시형 영어가 아니라 어학형 영어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아이가 그냥 집 가까운 일반고를 가느냐로 중학교를 대비시키는 게 아니라 안 가더라도 아니면 가고 싶으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중학생 어머님들께서는
이 특목고에 맞춰서 애들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특목고가 없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과학고는 일단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육감 출마자들이 과학고 폐지를 얘기하는 또 교육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교 학점제가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과고나 외고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과학고에서 배웠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외고에서 배웠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이 과목 선택 스펙트럼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특목고가 없어도 이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폐지를 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되 이겁니다. 초등학생 어머님들은 빨리 진로 적성 검사를 하고 계열 선택을 해서 어머님 아이가 과학고 커리큘럼에 도달하게 외고나 국제고 커리큘럼, 좀 전에 그 화면 넘겨보시면 외대부고에서 배웠던 커리큘럼 보셨을 거예요. 과고에서 했던 커리큘럼 보셨을 거예요. 화학 1, 화학 2가 아니라 화학 3. 그 다음에 미적분이 아니라 AP 미적분.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 어머님들은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 정도 커리큘럼을 아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더 끌어주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과목, 남들 하는 교과목이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어머님들은 어머님 아이들의 경쟁 상대를 내가 사는 지역 아이들로 보지 마시고 현재 과학고, 현재 외대부고 학생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셔야 바로 서울대 합격자 이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 학종 일반 전형 합격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높은 등급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학생부 종합전형 2.1등급 때 나오죠. 그다음에 자연계열 1.3부터 2등급 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전교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3등급 이내의 내신 교과 능력을 갖췄어도 교과, 비교과, 면접, 구술, 수능 이 네 가지 체계가 갖춰져 있는 학생들을 서울대는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이면 서울대를 간다?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과가 갖춰져 있어야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특목고 학생이어야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과, 비교과가 특목고 상위권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특목고 학생이든 일반고 학생이든 대학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주면 이 정도 내신이어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말고 고려대 보시죠. 고려대 학종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가 2등급, 3등급 대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2, 3등급 대 학생들이 학종에서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성균관대도 한번 보시죠. 성균관대도 어때요? 제일 많은 합격자가 1, 2, 3 등급이 제일 많고 4등급까지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까지도 바로 3점대 학생들까지도 교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듯이 지필만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밸런스 있게 균형 감각 있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고교 학점제가 오면 진로 적성에 따라서 그걸 밀고 갔던 학생들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